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절반 정도는 국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에 관련된 기사도 있고요. 반은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1등 중소기업의 전문은행을 만든다 합니다. 기업은행, 그러니까 IBK 인도네시아 은행이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이 IBK 기업은행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출범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업은 현재 아그리스 은행과 마트리냐가 은행을 인수하고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두 은행의 합병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IBK 인도네시아 은행은 두 은행을 통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2023년 해외이익의 25%와 해외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알짜은행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금융인의 밤 2019년에 개최했는데요. 이 싱가포르에서 금융에 관련돼서 되게 컨퍼런스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은 싱가포르 한인 금융인간 네트워킹 강화와 한국 금융권의 위상 제고를 위해 19일 싱가포르 금융인의 밤을 2019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는 한국 금융사와 싱가포르 한인 금융인 등 130명이 참여했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남아시아 있죠. 이제 동남아시아 금융 현황과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로 우리 금융사들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과 더불어 인프라 투자 등 수익성이 높은 특화 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보자면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로 좀 국내 기업이랑 해외 기업들이 조금씩 진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혹시 자녀 둔 그런 분들을 제가 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도 경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시청자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농협은행에서 내놓은 최고 5.2% 아동 적금이 눈길을 끄고 있다요. 이 지금 현재에서 5.2%의 그 아동 적금 눈에 띄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보면 20일 최고 5.2%의 금리를 제공하는 NH 아동수당 우대 적금을 선보였고 여기서는 만 7세 미만의 개인, 그러니까 1인 1계좌로요. 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분이라면 이 상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농협은행 관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냥 좋은 소식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네, 다음 OECD에서 한국 올 성장률 2.4%에서 2.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전망치가 또 하향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성장률도 2.3%로 낮췄다는데요. 여기서 OECD 말한 것처럼 0.3포인트 낮췄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19년에는 0.3포인트 낮춘 2.1%, 2020년에는 2.5에서 2.3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역 둔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반영해 한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0년에는 그래도 한국을 영국과 함께 상당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발표한 국가로 언급했으며 그리고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 적었던 것도 이 같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OECD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2.9%에서 2020년 3.0%로 각각 5월 전만 대비 0.3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 확대의 가능성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노딜 브렉시트와 금융시장 불안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법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하는 거에 대한 건데요. 서울서만 8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보면 올해 법인이 구입한 개인 명의 아파트를 보시면 1월에 이 서울이고요. 파란색이 이게 전국인데요. 21, 23, 46, 68, 60, 140, 169로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무늬만 법인 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 대출이 가계 대출, 개인 사업 대출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고 가계 부채를 증가하고 억제하고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이제 가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앱 스타벅스 오더 온라인 주문액 이제 30%로 쑥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삼성카드가 이제 스타벅스랑 손잡고
디지털 DNA와 다른 업종 간 시너지를 강화한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스타벅스 모바일 오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간편하게 스타벅스 음료를 주문 결제하고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를 수령하면 되는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O2O 결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삼성카드도 사용하고 계신다면 삼성카드로 이제 스타벅스를 그런 주문을 하는 그런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FOMC에서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발표를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0.25%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내리자 이 한국은행 총재가 부담 들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춘 것은 여타 국가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2%에서 2.25에서 1.75에서 2%로 0.25% 내리면 그 내외 금리 차가 줄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현재 1.5%인 한국 기준금리와 역전폭은 0.5포인트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며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연준에 대한 고려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이램 리서치 R&D 센터 한국으로 이전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램리서치가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이전한 건데요. 과거에도 일부 외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한국에 R&D 센터를 세운 적은 있지만 본사 R&D 기능 전체를 이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R&D 센터의 개요와 형태가 지금 투자는 최소 1억 달러, 1억 달러고요. 채용은 300에서 400명이고 위치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리서치는 매출이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하며 사업은 반도체 식강 장비, 감각망 제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와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협업 공동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국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분야 R&D 허브로 부상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 디플레 피하려면 제로 금리까지 검토를 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폴 크루그먼 이 뉴욕 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제로 금리까지 내리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현재 하는 기준금리가 1.5%로 낮은 수준이 하지만 시장에 보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확신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며 한은에 주어진 통화정책의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분야의 재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건데요. 들으신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용어를 가져왔는데요. 이 디플레이션이란 거는 이 국가의 경제가 있잖아요. 재화와 용역이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매출 2분기째 마이너스, 수익 안정성도 악화라는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1.1% 감소했고 전기나 전자는 마이너스 6.9%로 특히 부진하고 있답니다.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 증가율도 대기업, 중기 모두 전년 하락했고 영업이익률도 2.5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있죠. 2018년 1분기에서 2분기로 증가했지만 다시 다소 3분기에 떨어졌으며 4분기에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2019년 1분기 내로 좀 다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좀 하락했고요. 이제 이 기사가 너무 이제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포인트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원유 시설이 파괴됐었죠. 그래서 원유 수급 차질이 생기면 비축유 2억 배럴 방출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사태에 대한 방안으로 2억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따로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중구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난 주말 사우디 핵심 석유시설이 피격당하면서 국제유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중동지역 정정 불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정유업계와 협력해 대체 수주입처를 조속히 확보하고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 국제유가,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의 치솟아, WTI가 14.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차트가 있는데, 어,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있잖아요. 이게 전거래보다 배럴당 14.7%로 8.05달러로 뛴 이제 62.90달러의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9월 17일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9월 20일 기사. 두 번 연속 금리 내린 미국, 한국은행 내년 초까지 두 차례 더 내릴 듯이라고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달아 두 차례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결정이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다음 달과 내년 초에 0.25포인트를 두 차례씩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 중이랍니다. 여러분, 물론 미국이 FOMC를 통해서 금리를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세를 반영한 금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사, 핀테크 투자 장벽 풀었다. M&A, 큰 장 기대.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린 거에 금융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이런 관련된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I와 빅데이터, IoT 등 핀테크 출자 허용했고요. 이 투자를 실패해도 제재 감독 면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핀테크 기업 콘텍스 렐리반트에 1350만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국내 금융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할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핀테크 회사도 제 4-1, 4-2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뛰어들면서 핀테크와 M&A 큰 장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지금은 일단 경제적인 기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사를 읽어드리고 그 추후에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도 읽어드릴 테니까요. 빨리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에 관련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 경제협력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9월 18일 기사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부총리와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데 여기서 따르면 기술, 산업, 건설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 정보기술통신, 신재생 에너지 등을 육성하는 국가개혁 정책인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협력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잠재 성장률 14년 새 반토막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5%로 수준으로 떨어지며 반토막이 났다. 생산성 둔화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조사 통계 월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수정 보완된 방법론을 이용해 잠재 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당초 2.8에서 2.9% 수준으로 추정됐던 2016년에서 2020년 잠재 성장률은 2.7에서 2.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빈익부, 부익부 심화, SBI 저축은행은 자산 8조 당선. 이제 SBI 은행이 이제 XRP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XRP 은행과 이렇게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재 저축은행들을 보시면 SBI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자산 총액이 8조 원이나 달하며 몸집을 키운 반면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성장을 주춤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PF, 대출시장 위축과 대손 충당금 등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 그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기사. 자, 3천억 혁신펀드 조성에 핀테크 유니콘 키운다. 자, 여러분. 제가 4-1 강의,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핀테크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강조해드렸죠. 핀테크 유니콘 키운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인데요. 이 핀테크 2.0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들이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인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인 유니콘 등장으로 이끌어내는 육성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18일 열린 핀테크 이
간담회에서 국내 핀테크 업체 중 유니콘 기업은 한국뿐이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월까지 이거를 완성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활성화를 하고 투자를 해외 진출을 장려해서 이 창업,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천억 규모의 핀테크, 혁신 펀드, 그리고 이르면 연말에서 가동한다고 합니다. 후오비 코리아 이 거래소가 IT 비상 상황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후오비 코리아가 IT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최근 투자 신뢰도 및 보안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 상황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 환경을 이전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 후오비 코리아는 비상대책 본부 조직을 구성하며 실무 반별 임무와 역할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국내 거래소도 이런 재난 대비해가지고 이런 안전성 있는 그런 보안성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자, 정치권 블록체인 도입 현주소는 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서 가져와 봤는데요. 변화, 이거는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국내에서 이제 규제가, 내년이나 올해 내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에 대한 정치연대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오픈 플랫폼을 이르면 내달 출시 예정인 가운데 다른 정당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2019년 9월 20일 기사죠. 그러면 다음 달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것을 이제 다른 정당들과 이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블록체인 접목 시도는 활발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다만 정치개혁의 일환에 포함된 블록체인 접목 시도는 현재까지 왕성형에 가깝게 결과물이 도출될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감한 이슈인 선거가 당장 적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더불어민주당 현대화 플랜의 블록체인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당 최고위원인 이 박주문 의원이라는 사람이 현대화 추진 특별위원장을 맡고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현대화 특히 관계자는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당내 경선 등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이미 당에서 시행 중이라며 블록체인 도입은 공정성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라 일당 정책 의사를 당원들에게 묻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기 중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인 지금은 2020년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이를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이 특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ABCD 혁신을 통해 디지털 코리아를 완성하겠다고 이 같은 내용을 닮았다. 이 ABCD 내용에는 인공지능 AI 있죠. 블록체인, B, 콘텐츠, C, 빅데이터, B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2일 전체적인 경제정책을 총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특위 관계자는 당에서 여러 건을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된 상태인데 공식적인 당론을 볼 수 없다며 저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가 손학규 대표의 퇴진 문제로 당이 어수선해지면서 올스톱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정당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정 의원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위원장을 활동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민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바른미래당 및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른바 가칭, 바른추라는 토큰 발행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이 바른추는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의 첫 서비스 D앱, 제가 D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가추를 활용한 일종의 전자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토큰을 모아서 정치후원 것처럼
후원금처럼 입법 및 의정활동과 정책 수요 조사 비용 등을 쓸 수 있고 앱의 기능을 활용해 당의 정책 논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이란 화두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이 의원은 블록체인 정당이 구현돼야 당 대표 권한도 축소되고 당론을 당원들에게 직접 물어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이 내릴 수 있다며 블록체인 정당을 당원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이슈입니다. 자, 제가 일단 기사 읽어드리고 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이제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 산업연구원은 지금 이게 8월 22일 기사인데요. 23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블록체인 경영협회, 한국생산성본부와 기관 간 공동 연구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업 MOU를 맺었다고 22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경영협회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및 기술, 정책 확성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창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MOU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OU가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외교협상 과정에서 당사국 조약 체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인 간의 거래도 있어도 공계약에 체결한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상호인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하여 메모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MOU 형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이 MOU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모험크랙 CEO 오버스톡 전 CEO 암호화폐 투자? 위대한 결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9월 20일 기사인데요. 안토니아 팜펄리아노라는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패드립 번 오버스톡 전 CEO가 보유 중이던 오버스톡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현금화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1,075억 원을 금과 은 그리고 두 가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도 이제 금과 은과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향후 10년 내에 축하 인사를 받거나 조롱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과연 앞으로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CEO가 주식을 현금화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 금과 은을 이제 투자했다고 밝혀서 지금 되게 트위터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블룸버그 다크코인. 여러분, 다크코인이 뭐냐면 다크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구독이의 채널이 장점이 뭐냐면 기사도 물론 실시간으로 읽어드리면서 다양한 기사들을 경제와 암호화폐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초부터 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좋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코인은 기존 코인과 다르게 익명성 코인입니다. 익명성 코인. 그러니까 이 코인 간의 거래를 해도 이 거래한 내역이 코인 안에 있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익명성인데요. 자, 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 위기냐? 이 종목을 보면 모네로, 지캐시, 메테시 등 이른바 이 다크코인이 관리 감독 기관 규제 압력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도 공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19일 블룸버그는 일부 거래소들은 다크코인을 안고 가는 것은 추가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상장을 폐지한 것이 더 쉽다라고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들도 다크코인에 대한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있잖아요. 올해 6월 FATF 표준안이 나왔는데요. 이 지난해 10월 암호화폐가 범죄 활동에 약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이어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표준 권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ATF 37개의 회원국은 내년 6월까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포인트. 내년 6월까지 권고안에 따라 규제를 시행하며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하게 된다. 여러분 6월에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탈릭 부테린. 여러분 비탈릭 부테린 아시죠? 이더리움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연사로 나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9월 20일 최근 기사인데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삼성전자 신기술 발표회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2019년 연사로 나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20일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부테린이 오픈소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분산 컴퓨팅 플랫폼 개발에 관한 얘기와 개발자를 위한 조언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경쟁사인 애플이 이 WWDC를 진행해온 세너제이스 컨벤션 센터에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 SDC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사가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집중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회사의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 삼성과 이 이더리움 창시자의 비탈릭 부테린의 그 결과로서 앞으로의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더리움 기반 토큰 및 메인넷 개발. 여러분, 앞에 비탈릭 부테린이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나서는데 9월 20일 날 최근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 4월 24일에 나왔잖아요. 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 토큰을 개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 메인넷으로 만든 작업을 진행 중. 하지만 지금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뎁을 이제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몇 가지 버전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테스트했다. 이미 이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S10은 자체 보안성인 삼성 녹스와 블록체인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개인 키를 보관한 보안 스토리지로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제조사 완전히 기능하는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합을 서두른 동기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여기 S10 이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그 디지털 지갑이 탑재됐습니다, 여러분. 8월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를 뭐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뭐 이더리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회사가 지금 카카오의 핀테크 회사인 클레이튼과 지금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인기 창업자 BTC 해시레이트 지속 상승 채굴 산업 뒤흔든다. 자, 이제 PSV 진영 대표 암호화폐 이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 해시레이트가 지속 상승한다면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대다수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다. 체인에 해가 가진 않겠지만 채굴 산업 전반을 크게 뒤흔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와일드카드인 중국은 채굴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금지를 할지 안 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마크로젠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공유 기술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생명공학 기업인 마크로젠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 마크로젠은 미국 자회사 소마젠과 함께 복수의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공동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 특허는 토큰 경제 시스템을 접목해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 및 거래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기술이 얼마나 이제 발전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특허는 해당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 이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병원이나 검사기관이 가지고 있던 유전체 정보 및 의료 정보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돌아가게 되며 또한 이는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블록체인에 직접 거래하는 환경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성, 저장, 조회,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생태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업계 쪽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국영통신사에서 여러분 5G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개발한다. 이미 삼성에서는 8월에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을 나왔고요, 여러분. S10급 이상으로 탑재가 되는데요. 이제는 8월 달의 기사인데요. 8월 30일의 기사인데 이제 8월 말인데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이 5G 블록체인 스마트폰 개발에 나선다. 차이나텔레콤은 27일 열린 2019년 중국 국제 스마트 산업 박람회에서 5G 시대 블록체인 스마트폰이라는 백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차이나텔레콤은 5G 시대를 맞아 데이터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 데이터 자산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하며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하면 데이터 자산의 자동화와 거래 추적 등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업체는 반면에 기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적인 능력보다는 시장에서 이 화제성을 기대하고 이를 도입해왔다며 이로 현재까지 출시된 블록체인 스마트폰 성능은 뒤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사기, 데이터 손실, 신분 도용과 같은 범죄를 방지해 안전한 5G 이용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블랙리스트 장부를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을 도난당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식별해 기기 사용은 불가능하도록 비활성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기술도 정말 이제 급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중국 인민은행 간부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막을 수 없을 것. 2019년 9월 20일 기사인데요. 이 전 세계 규제들이 지금 리브라에 대해서 반대나 그런 금지 의사가 되게 뜨겁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무장춘이라는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이 어떤 나라도 리브라를 반기지 않겠지만 어쨌든 출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금지시킬 수 없다고 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리브라 출시를 막으려면 모든 결제기관과 시중은행들이 관련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용자는 우회 구입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거래소를 차단하고 결제기관과 시중은행은 어떤 관련 거래소 처리하지 않도록 했지만 가상 사설망을 통해 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연구소 수장의 수장은 리브라를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이 미국이 법적으로 리브라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법적 금지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은행 경계가 느슨해지면 리브라 영향력은 있는 국제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해드렸고요.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 보면 뿐만 아니라 리브라의 시장 진입은 지하 경제 채널을 얻는 것이라며 중국의 외화와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자금 유출 한도를 효과를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태국과 베트남 통화가 약한 경우 정부가 통화 금리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법정화폐로 리브라를 구입하기 때문에 지역 법정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지역화폐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 하락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리브라에 대응하고 관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영 디지털 화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CBDC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면 위안화 1대1로 담보되는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을 대체할 것이라며 은행 계좌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브라와 마찬가지로 익명의 디지털 결제 및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입니다, 여러분. 자, 페이스북 마크 저거브. 이 페이스북 CEO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이제 발행 준비 중이죠. 리브라를 논의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 자, 9월 20일 기사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수장 마크 저거프가 리브라에 대한 정치계 우려를 덜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19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 CEO 마크 저거프는 미국 입법자들을 직접 만나 미국 규제 당국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양보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마크 저거브는 여러 의원들과 개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프라이버시 보호,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등 여러 사업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페이스북 이번 방문이 미래 인터넷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원금융위원회 마크 위너 상원의원은 지금 페이스북 CEO가 전 세계 어디든 미국 규제 기관 승인이 없으면 리브라는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원들은 CEO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2020년 선거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용 이제 내려서 여기서 보시면 자, 페이스북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집무실에서 마크 저커브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집무실에서 얼마나 긴밀한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마크 저커브는 리처드 블루멘탈의 의원 등 민주당의 고위급 의원들과 만나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자금화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19일 마이클이 상원은행 등 공화당 리더들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너무 기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의논 중인 거죠. 네, 다음 내용. 토큰 포스트 블록체인 매거진 주간 블록체인 출간을 한답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매거진이 나와요. 잡지가 나와요. 자, 9월 20일 기사인데요. 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다루는 매거진이고 이게 이제 독자들은 주간 블록체인을 통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토큰 포스트 등의 기사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잡지를 통해서 대중들도 그만큼 많이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탑 뉴스나 뭐 다양한 블록체인 행사나 그런 동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점은 국내 교보문고 강남정에 비치된 주간 블록체인 구호로. 놀랍죠? 네. 이제 다음 내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암호화폐 매매 세금 안 매긴다. 포르투갈이 암호화폐 매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 포브스에 따르면 포르투갈 조세관세청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은 면세된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규제가 되면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개개인의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법정화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XRP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9월 9일 기사인데 이 기타오 회장이 이제 아시아 보안 토큰 규정에 대해서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 아시아의 보안 토큰 규정은 이제 안토니 로이스와 이제 시양 청의 R3 매체에 게시되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강조하고 응답함으로써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7년도에 이 열풍 이후에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명확한 규정이 있는 아시아 3개국에 중점을 준다고 해요. 그 3개국에 대해서 요약하면 태국과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여러분. 홍콩.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세 개 나라들이 이제 관련돼서 규정을 중점을 두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태평양 및 다른 정부들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요구 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 정부는 핀테크 및 암호화 관련된 비즈니스에 중점을 둔 특별 경제구역을 감독하는 이런 카가얀 경제구역 당국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 2월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 토큰 제공 규칙 그리고라는 제목을 이제 통해서 디지털 규칙의 제한 자산거래소,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싱가포르의 유사한 규정이 있고, 오늘날의 법적 틀에는 많은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닌 세상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다른 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이런 규정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유를 해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구독이었습니다.